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일주일 남겨두고 여야가 선거운동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은 충청과 강원, 경기 지역의 주요 격전지를 돌며 지지를 호소하고 민주당에 대한 공세 수위를 더욱 높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제주 4.3 추념식 참석을 시작으로 경남 창원과 부산을 찾아 표심 공략에 나섰습니다. 자세한 정치권 이슈 살펴보죠. 김철현 경일대 특임교수, 장현주 민주당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오늘의 첫 번째 이슈 화면으로 보시죠. 네, 의정 갈등이 이제 의정 대화로 급물살을 탈 것 같았는데 약간은 시간이 더 필요해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예상하고 계십니까? 일단은 뭐 그 의사협회 회장이 정부는 이 의사를 이길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어째 뭐 대통령께서 보면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어쨌든 뭐 이 대국 의료 파행 장기화에 대해서 일단 대국민 사과를 하셨고 또 숫자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그런 굉장히 조금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주셨거든요. 특히 어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공의에 대해서도 대화 제의를 했는데 아마 이게 제가 볼 때는 좀 잘못된 시그널을 준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제 의사단체에서 보면 결국은 대통령께서 그런 어떤 대화하기 전에 어떤 또 진정성을 보이라는 또 추가 조건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의사단체에서 보면 아마 이번 총선까지는 대화 테이블을 굉장히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네. 왜냐하면 어쨌든 정부에서 굉장히 좀 의사단체에 대해서 기득권 카르텔이라고 규정을 했고 또 2,000명 증원에 대해서 일방적으로 추진했다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만약에 총선 전에 만약에 대통령이나 집권 여당이 원하는 협상 테이블이나 대화 테이블에 들어가게 되면 결국은 자기들에게 자존심을 안겨준 어떤 정부 여당에 좀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기 때문에 그걸 피할 것 같고요. 또 총선 이후에 되면 만약에 민주당이 과반이 되면 민주당을 지렛대 삼아서 다시 이 의료개혁 전체에 대해서 원점 재검토를 시도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아마 총선 전에는 아마 의사하고의 어떤 의료개혁하고의 어떤 추가적인 대화 테이블이나 이런 것들이 가능성이 조금 낮아 보인다 이렇게 보입니다. 예, 어떤 예상하시는지? 사실 지금 의료계가 단체들이 여러 개로 나눠져 있거든요. 사실 그런 부분들도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의협이라든지 전국 의대교수 협의회 그리고 또 뭐 전공의 단체 이렇게 나눠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과연 어떤 단체가 의료계를 다 대표한다고 할 수 있을지 이런 부분, 특히 이제 정부와 협상을 이끌어 나가야 되는 주체가 어떤 단체이냐에 대해서도 사실 이야기가 분분한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도 사실 대통령과 뭐 만남을 가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또 단체들마다 조금씩은 의견이 다른 것 같아 보이기도 하기 때문인데요. 결국 중요한 것은 의료계에서 정부에 대해서 좀 불신이 깊어지고 있는 것, 저는 그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닌가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국민들께서 너무나 많이 의료 대란에 대해서 걱정을 하고 계시고 피해는 결국 국민들이 보시게 되기 때문에 사실 민주당에서도 당장 의료계가 또 대화에 나서야 되고 또 정부도 대화를 해야 된다라는 입장을 계속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럼에도 의료계 입장에서는 정부에 대해서 일단 불신이 커지다 보니까 선뜻 이 대화 요청에 좀 나서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는 우려도 솔직히 듭니다. 일단 앞서 월요일에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하셨는데 물론 뭐 의대 정원 숫자에 대해서도 물론 그 숫자 자체도 뭐 바뀔 수 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도 있었지만 결국 그 대국민 담화에서는 의대 정원 증원을 왜 2,000명으로 해야 되는지 그 근거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많은 부분에서 설명을 해주시는 내용들이 대부분이었거든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또 의사단체에서 봤을 때는 이런 부분들과 그리고 시기적으로 지금 총선이 일주일 남은 상황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 대화를 서두르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의사단체들도 좀 거부감이 들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일단 정부도 의사도 대화의 테이블에 나오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장벽을 낮춰주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이제 대통령 입장에서는 당사자인 전공의들을 만나보라는 이제 제언이 왔고 거기에 대해서 그럼 만나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기에 대한 반발이었나요? 의과대학 교수 중에서 이런 좀 만나보라고 했던 분이 교수단체 홍보위원장직 또 사퇴하게 된 모습도 나왔단 말이에요. 즉 이렇게 만나보라고 한 전공의들에게 어떤 대답이 오지 않는 이 상황이 그러면 좀 이 부분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게 될지 선거가 남아있기 때문에 이걸 또 선거적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어떻게 볼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의사단체에서는 보면 지금 어쨌든 본인들이 유리한 패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선거 전까지는. 그렇습니다. 네. 어쨌든 간에 뭐 이 대통령께서 일단 총선을 앞두고 어쨌든 간에 뭐 의료 파행이
염려돼서 그런 부분을 말씀하셨지만 결국 선거를 앞두고 어떤 뭐 여당에서의 어떤 요청 때문에 결국 대국민 담화를 하게 된 거고 결국 의대 정원에 대해서도 그토록 고집을 하다가 유연한 입장으로 바뀐 것들도 결국 어떤 정도 뭐 총선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부분이 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신호를 줬기 때문에 아마 의사단체에서는 본인들이 이제는 이 상황을 주도해 나갈 수 있다 판단하는 것 같아요. 과거에서도 여러 가지 의료개혁이 있었을 때 구성을 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총선 전에 아마 어떤 형태로든지 정부의 제안이 오더라도 그 대화에 응할 가능성이 낮고 여러 가지 전제 조건들이 계속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크거든요. 네. 지금도 보면은 일단 의대 정원을 어떤 학교, 대학별로 배정한 부분도 일단 중단해라. 두 번째는 토론은 생방송이 돼야 된다. 여러 가지 조건들이 계속 나오는 걸 봐서는 실질적으로 대화에 응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보이는 거죠. 이후에 아마 총선 결과에 따라서 민주당을 매개로 해서 네. 아마 의료개혁을 전체적으로 아마 재검토하는 그런 시나리오를 그리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이게 뭐 일각에선 그런 얘기합니다. 이렇게 어떠한 조건이 계속해서 나오고 대화에 대해서 하자라고 했는데 답이 없는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약간 불리하게 의사들한테 좀 불리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도 있긴 있는데 민주당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또 오늘 이야기를 했어요. 의료진은 당장 복귀해야 된다. 이제 오랜만에 관련된 의정 갈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온 건데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지금 일단 이 의료 대란 속에서 결국 피해는 다 국민들이 보시게 될 거기 때문에 의료진들이 빨리 지금 환자 곁으로 복귀를 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겠다라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이고요. 그렇지만 또 대화도 나눠야 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결을 해야 되는데 과연 지금 현 정부가 이런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또 해결할 의지가 있느냐에 대한 의심도 있는 것도 민주당의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의료 대란에 대해서 대통령께서 그리고 정부에서 제대로 된 해법을 제시하고 있느냐에 대해서는 국민적으로도 저는 의문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그 해법을 제시하지 못하고 오히려 지금 정부와 대통령실이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다라고 한다면 민주당에서는 당연히 총선 직후에 국회에 보건의료 공론화 특위를 구성을 해서 이 특위에서 어떤 사회적인 합의를 만들어가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제안을 지금 오늘 했습니다. 그렇게 특위를 만들게 된다라고 한다면 뭐 정부 측에서도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도 그리고 또 의료계 측에서도 함께 참여를 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도 듣고 사회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타협을 해나갈 수 있는 또 방안들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조속히 이런 특위안에 대해서도 또 정부에서도 또 집권 여당에서도 의견을 좀 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못하는 정부는 처음 본다라고 두 번이나 이야기를 하셨어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그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단 전 뭐 이 여러 가지 일단 총선에 또 나서는 부분에 있어서도 네. 사실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그런 얘기가 많았거든요. 근데 사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일단 현 정부에 대해서 비판할 게 없는 게 사실은 문재인 정부 때 굉장히 조금 크게 문제가 있었던 게 가장 큰 게 타지마할 정부였거든요. 어쨌든 간에 대통령 전용기를 타고 김정숙 여사가 인도의 타지마할을 일단 관광 갔다는 것이 가장 큰 부분이 있고요. 지금과 굉장히 차이가 있는 건 문재인 정부 때 보면 국민을 속이는 정부였습니다. 지금은 굉장히 뭐 물가라든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왜냐하면 지금 문재인 정부 때 활동했던 인사들이 보면 부동산 통계가 조작을 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경제 수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옛날에 그 이 뭐 청와대라든가 우리 정부 부처에 있는 분들이 계속적으로 뭐 수사도 받고 있고 재판도 받고 있고요. 또 하나는 기억하시다시피 우리 서해 공무원이 그때 피살된 사건에 대해서는 또 월북으로 조작한 시도도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아마 안보실장이나 이런 분들이 또 계속적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현 정부를 비난하는 건 좀 옳지 않다고 보이고요. 특히 이번 윤석열 정부 때가 조금 뭐 어떻게 보면 국정 수행에 대한 평가가 상당히 좀 낮은데 그 부분은 의료개혁이라든가 노동개혁이나 이런 여러 가지 개혁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이 국민들에게 인기가 없다 보니까 어느 정도 굉장히 국정 수행에 대해서 낮은 어떤 지지도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문재인 정부 때 돌아가 보면 과연 국민들한테 인기 없는 그런 개혁 정책을 추진한 것이 단 한 건이라도 있나? 이런 것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어떤 형태로 지금 정권 심판론에 기대서 어떤 선거의 지원에 나서는 부분은 어쨌든 인정을 하지만 아마 현 정권에 대해서 그런 식으로 비난하는 것은 조금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올바른 자세는 아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민주당에서 부울경에 출마한 후보들 입장에서는 이제 문재인 전 대통령의 지지에 대해서 좀 많이 환영하는 모습인데 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를 좀 강하게 지지해주는 또 지지층에 대해서
에서는 좀 반발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당 내에서도 당연히 또 많은 당원들이 계시고 많은 구성원들이 계시다 보니까 문재인 대통령의 지금 행보에 대해서는 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일단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될 것 같은데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결국 이번 선거에서 목소리를 조금 내주시는 부분은 결국 정권 심판론이라고 하는 민주당의 어떤 거대한 총선의 이 프레임을 더 확대시킬 수 있는 데 기여한다라는 생각은 분명히 듭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뭐 이른바 야당 심판론을 좀 내세우신 부분들이 있거든요. 뭐 이조 심판론이라고 해서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를 심판해야 된다라는 심판론을 내세우고 있는데 사실 그 심판론은 오히려 저는 정권 심판론에 기름을 붓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집권 여당으로서 현재 국정에 대한 책임이 있는 집권 여당이 국민의힘이 갑자기 이조 심판론이라고 하면서 야당을 심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국민들 들으시기에는 다소 좀 생경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더 나아가서 문재인 전 대통령 보고 뭐 후한무치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사실 전 정부를 또 탓하는 것으로 들리기 때문에 국민들 입장에서는 현 정부와 또 국민의힘이 계속 해왔던 전 정부 탓하기가 또다시 나오는 것 아니겠냐라는 또 피로감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뭐 이른바 선거와 관련된 여러 가지 행보들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비판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민주당이 내세우고 있는 정권 심판론에 더 불이 붙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또 한 가지 측면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선거에서 이제 목소리를 내줌으로써 인해 그동안 이제 민주당의 공천 과정에서 다소 불거져 왔던 뭐 개파 갈등이라든지 또는 뭐 명문 정당이었는데 뭐 명문 간에 갈등이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목소리들이 조금은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우려를 불식시키고 민주당이 총선을 앞두고 원팀으로 단합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또 상징적으로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는 이번 총선에서 나름대로 긍정적인 효과는 있을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등판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일단은 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원래 부산 출신이다 보니까 네. 불경을 중심으로 PK를 중심으로 선거 지원에 나서고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부분들이 아마 그 지역에서 지금 정권 심판론 바람도 크게 불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뭐 민주당에 조금 도움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는 좀 이 부분이 조금 강화되고 있는 게 문재인 전 대통령조차 불경에 나섰다는 건 한편으로 볼 때는 정권 심판론에 힘을 쏟는 거기도 하지만요.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믿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원래는 이 정권 심판론의 큰 틀의 반윤연대는 이재명 대표가 이끌어야 합니다. 근데 이재명 대표를 믿지 못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보면 지금 부울경 쪽은 거의 가지를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아마 개딸들이 지금 문재인 전 대통령의 어떤 이런 등판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굉장히 하는 부분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의 리더십이 훼손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두 번째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금 이번에 뜻하지 않게 이번에 총선에 나서는 게 사실은 나름대로 조금 정치적 계산이 있는 게 아닌가. 왜냐하면 이번 민주당 공천 과정에서 보면 어쨌든 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비명 행사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그때 많이 지지율이 떨어진 곳이 부산, 울산, 경남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아마 문재인 전 대통령이 나서면서 현재 민주당 내에 구심점이 없는 친문계에 대한 어떤 구심점 역할을 하면서 앞으로 만약 총선 이후에 뭐 민주당 내의 어떤 당권이라든가 아니면 2027년 대권 과정에 있어서 PK를 중심으로 한 어떤 구심점 역할이나 아니면 친문들의 어떤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앞으로 아마 친문의 어떤 부활까지는 아니지만 나름대로 친문계를 중심으로 한 구심점 역할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정치적 계산도 깔려 있지 않나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같은 상황을 보고 이렇게 다르게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제 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해서 이제 별명이 나베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나 아니면 민주당의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서 이제 성상납 발언으로 지금 민주당 자체의 여성관에 대한 좀 지적이 나오는 부분을 좀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글쎄요, 일단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뭐 여성 혐오를 일상화한다 뭐 이렇게 말씀 주신 것 같고 또 이재명 대표가 뭐 나베에 관련된 발언도 마찬가지로 뭐 여성 혐오를 일상화한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요. 글쎄요, 저는 일단 김준혁 후보에 대해서는 당연히 이 발언은 부적절합니다. 그리고 후보도 당의 권고로 또 사과도 했고 나름대로 진정성 있는 사과를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발언이 부적절하다는 것은 뭐 더 이상 말씀드릴 필요가 없을 정도로 당연히 사과를 꼭 했어야만
했기만 했고 앞으로도 혹시라도 국회에 또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이 사과의 진정성을 또 이제 많은 국민들께 증명해 보이기 위해서라도 가슴에 새기고 더 많은 의정 활동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그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한 이야기까지도 여성 뭐 혐오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글쎄요,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이 발언들을 가지고 좀 프레임화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 듭니다. 총선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또 정치 공세를 거세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뭐 이른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뭐 나베 그 별명을 다시 이야기하신 건 사실 당시에 뭐 국가관이나 국가 정체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왔던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나 물론 그 부분에 대해서 뭐 동의하시는 분들도 있고 동의하지 않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당시에 그런 말이 나왔었던 것도 있었고 특히나 지금 이재명 대표가 예전에도 이번 총선이 뭐 친한일전이다 이런 말씀하신 적도 있었거든요. 사실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던 것은 저는 국민의힘에서 다소 자초하신 부분도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뭐 앞서서 이토 히로부미에 대한 발언이라든지 또는 일제 강점기를 옹호했던 후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그대로 총선에서 그대로 후보로 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내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힘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자초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이런 또 신한일전 뭐 이런 부분들을 이재명 대표가 강조하다 보니까 나온 이야기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예. 저는 거꾸로 뭐 이재명 대표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뭐 이재명 대표의 그 일일 일설화 계속적으로 뭐 발언에 굉장히 문제가 있죠. 그래서 뭐 어떤 저는 그 발언 속에서 보면 그동안 민주당이 어떤 야당 지도자들이 보여왔던 그런 언어의 품격은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어쨌든 이직 뭐 쉐쉐 그리고 저는 가장 놀랐던 게 유세 도중에 어떤 항의를 하는 어떤 유권자를 향해서 행패를 부린다는 그런 표현까지 썼었거든요. 이거는 굉장히 좀 심각한 발언입니다. 거기다 지금 보면 그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나베라고 하는 발언은요.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어떤 인격적인 비하의도 있지만 비하의 의도도 있지만 그 나베가 뜻하는 어떤 그런 나쁜 뜻이 또 중의적으로 들어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어쨌든 나경원 후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함을 느꼈다면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이상 발언을 하면 안 되는 겁니다. 해명을 할 필요도 없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거에 민주당에서 보면 박원순 전 서울시장, 그다음에 안희정 전 충남지사, 오거돈 전 부산시장 같은 경우에도 보면 여러 가지 어떤 성 관련 사건이 벌어졌을 때 민주당에서 보이는 태도는 항상 피해 호소인이라는 어떤 피해자의 목소리를 들어주기보다는 피해 호소인이라고 해서 그 내용들을 낮추고 이런 부분들 숨기려고 은폐하는 부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나경원 후보가 이 나베라는 표현에 대해서 본인이 불편함을 느낀다면 저는 이재명 대표가 내일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과를 하고 유감 표명하고 적어도 그 발언은 더 이상 사용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 김준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역사학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제가 모르겠습니다. 뭐 역사학자로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발언의 과거의 발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역사적 사실 중에서도 좀 엄습하고 엄험한 그런 것들에 대해서만 조금 굉장히 조금 뭐 많은 성과를 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보면 본인 스스로가 어떤 공정애로의 대가라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뭐 박정희 전 대통령, 그다음 고종, 그다음에 지금 유한부 할머니 거기다가 지금 뭐 이화여대 여학생들, 이화여대 뭐 생들에 대한 어떤 성상남 얘기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모르겠습니다. 저는 이제 계속적으로 지금 뭐 이 민주당의 여러 후보들이 논란이 있는 후보들이 계속적으로 버티기 보도록 하고 있는데 아마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금 아마 앞으로 제가 볼 때 선거 뭐 4월 10일까지 여러 날이 남아 있기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이 굉장히 일파만파 그 전 유권자들 특히 중도 무당층들에게도 상당히 좀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지 않을까 그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이슈를 마쳤습니다. 두 번째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4.3 추념식 논란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표가 오늘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대통령과 여당의 불참에 대해서 좀 비판을 크게 했고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불참한 이유도 궁금하긴 합니다. 이제 뭐 상당히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요. 그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지금 비대위원장 되시고 난 다음에 한 번도 제주를 방문하시지 않으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4.3 뭐 추념식에 좀 참석하셔서 제주도에 가서 뭐 유세 지원도 좀 하시고 했으면 바랬는데 아마 지금 선거 판세가 굉장히 조금 불리하게 돌아가다 보니 아마 그 일정을 못 내신 것 같고요. 그래서 아마 윤재욱 대표와 윤재욱 원내대표하고 이뇨한 전 혁신위원장을 대신 보내서 아마 추념식에 참석하도록 했고 또 본인 스스로도 또 개인적인 어떤 송구한 마음을 표시를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상당히 조금 아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제주 홀대론까지 나오고 있는 지경이다라고 말씀드려야겠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지금 제주도 방문을 비대위원장이 되시고 나서는 아직 하신 적이 없으시거든요. 게다가 4.3 추념식이라고 한다면 진짜 굉장히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인데 그곳에 굳이 지금 참석을 안 하신 이유에 대해서는 참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물론 개인적으로 또 입장도 내시고 뭐 소회도 밝히셨다라고는 하지만 또 직접 참석하는 것과 또 그렇지 않은 것이 또 제주도민들에게 또 국민들께 보여지는 또 상징적인 모습에서는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뭐 당연히 대통령도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모습을 나타내주지 않으신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과 연결지어서 이재명 대표가 바로 4.3에 대해서 폄훼를 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공천을 계속 유지해도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바로 공세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런 공세도 사실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자초한 것이라고 저는 볼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요. 물론 본인이 참석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라고 하고 입장을 끝낼 것이 아니라 지금 자당 내에 4.3을 또 폄훼했던 인사들에 대해서 과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도 나아가서 입장을 내주셔야 되는 것이 아니겠나라는 생각 듭니다. 네, 4.3 폄훼 인사 공천 취소해야 된다. 일단 그 발언, 그 후보자의 발언의 맥락을 보면 문재인 정부 때 어떤 이 사건의 발단이 된 부분을 너무 도외시하는 거 아니냐 하는 그런 문제 제기였던 것 같은데 그 부분마저도 좀 저는 뭐 적절치 않았다고 보이고요. 어쨌든 그 대규모의 우리 양면의 희생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정부의 잘못이 있었고 또 정부에서 충분한 보상과 또는 위로가 있어야 된다는 이런 생각을 좀 드립니다. 드리고 어쨌든 그 오늘 이재명 대표가 보면 어쨌든 이 부분에서 양민 학살이 후에 이런 또 발언을 하셨는데 그 부분에 저는 좀 상당히 적절치 않다고 보고요. 어쨌든 제주의 슬픔, 특히 뭐 이 4월 3일이 되면 뭐 한 집 건너 그 향이 난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엄청난 양면의 희생이 있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제주의 슬픔에 대해서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일은 좀 없었으면 그런 부분을 좀 자제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뭐 앞서 얘기했던 이제 뭐 민주당 후보 얘기 중에서 양문석 후보 얘기 하나 더 할게요. 이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 이제 편법 대출 부분에 대한 얘기가 계속 있었는데 일단은 굉장히 좀 강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또 공영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아빠 찬스 논란까지 이 부분 먼저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 그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좀 편법 대출에 대해서 시인을 하고 또 대출금을 주택자금에 상환에 썼다는 부분도 인정을 한 부분이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지금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닌 게 양문석 후보 같은 경우는 아마 한 7, 8일 정도만 버티면 뭐 본인이 아마 국회에 입성할 수 있다, 본인의 꿈을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전체적인 사건의 맥락을 보면 딸이 어쨌든 바지 사장 역할을 한 거거든요. 대학생인 딸, 아무 소득이 없었던 딸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제가 볼 때는 양문석 후보나 양문석 후보 부부가 어떤 이 전체 어떤 대출에 대해서 기획을 하고 설계를 하고 그랬을 것 같은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금감원이나 행안부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수사를 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딸이 아마 사기죄라든가 의무 방해죄라든가 아니면 사무소 이주죄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건으로 해서 조사도 받고 수사도 받고 아마 재판을 받을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그래 되면 제가 볼 때는 그 딸의 인생을 완전 송두리째 망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이라도 양문석 후보가 본인이 어떤 입신 양명이라든가 국회 입성하는 게 아니라 솔직하게 이 모든 것에 대해서 본인이 주도를 했다면 본인이 이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시인을 하고 차라리 후보직을 사퇴하는 것이 좀 맞다. 만약에 본인이 지금 아마 이 부분을 시인하지 않고 가게 되면 결국 딸의 인생을 망치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좀 커 보이거든요. 두 번째는 이 사건이 지금 굉장히 조금 일파만파로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본인은 어떻게든지 버티면 된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저는 지금 표를 결정하고 있지 않은 표심을 결정하고 있지 않은 유권자들에게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적어도 수도권의 굉장히 박빙 지역에는 상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국민의힘에서는 오히려 양문석 후보가 사퇴하지 않고 버틴다면 훨씬 더 뭐 좀 땡큐 어떤 그런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저는 양문석 후보가 딸의 인생과 본인의 어떤 앞으로의 향후 정치 인생을 생각한다면 저는 지금 이쯤 순간에서는 좀 양문석 후보가 멈추는 게 낫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지금 뭐 수성새마을금고에서는 대출금 회수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금감원에서는 빠르게 이 결과를 내겠다라고 하면 이제 총선 전에 나올 수도 있다라고 보이긴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일단 지난 월요일부터 새마을금고 중앙회에서 현장 점검에 나서서 지금 점검 중이고요. 그리고 오늘부터는 아마 금감원에서도 함께 또 현장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일단 보도를 통해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새마을금고에서 이제 대출금을 회수키로 한 것은 아마도 이 대출금이 이제 사업자 대출이었으면 사업자로 이제 운영자금으로 쓰여야 되는데 용도 외로 쓰였다라는 부분 때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택 구입 자금으로 일부 이제 쓰였다라는 부분, 이 부분 때문일 텐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일단 편법이냐 불법이냐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은 일단 필요해 보이기는 합니다. 물론 이 부분을 이제 금감원에서까지 나서서 점검에 들어갔다라고 하고, 그리고 아무래도 그 당시에 현장 점검이라는 것 자체가 그 대출 서류 부분들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전문가들의 대부분의 예상이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들은 있는 상황입니다. 아무래도 들어왔던 서류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사실과 다른지, 혹시 뭐 허위 내용들이 있는지 이제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면 되는 것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뭐 후보도 사실관계 확인을 뭐 환영한다라고 얘기를 했던 적도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되면 이것이 그냥 편법이었는지 아니면 편법을 넘어서 불법의 소지가 있는 것인지가 좀 밝혀질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된다면 뭐 당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낮은 자세로 고민에 들어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은 드는데요. 일단은 먼저 사실관계 확정이 좀 전제가 되어야 될 것 같고, 사실 그렇다 하더라도 뭐 편법이냐 불법이냐 이 부분을 떠나서라도 국민들 보시기에는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는 점은 당연해 보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도 사과를 한 바가 있고요. 당연히 낮은 자세로 국민들께 더 설명을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에서도 더 낮은 자세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살피고 동향을 예의주시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민주당에서 나온 공약 얘기 하나 할게요. 이 올림픽대로 전 구간을 지어하겠다라는 공약을 냈습니다. 아마 서울시와 인근에 서울을 교통으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어떻게 될까라는 궁금증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입니까? 그러니까 결국 올림픽대로를 지화화하겠다라는 공약인데요. 간단히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그 위에는 이제 뭐 공원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해서 한강을 결국 한강 주변을 또 시민들께 돌려드리겠다 이제 이런 취지입니다. 그런데 또 들으시는 분들에 따라서는 이 공약이 뭐 이제 처음 나온 건 또 아닙니다. 예전에도 올림픽대로를 지화화해서 그 위에를 또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라는 이야기들이 있었는데 그동안은 안 됐는데 뭐 민주당이 이번에 내놓는 건 너무 식상하지 않냐라는 비판도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데요. 그러나 오늘 김민석 상황실장께서도 설명한 것처럼 그 전에 나왔던 이제 공약들은 뭐 개별적인 부분들도 많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또 상대적으로 이번에 내는 우리 민주당의 공약은 올림픽대로가 지나가는 그 지역구의 모든 후보들이 공통으로 내는 공약입니다. 그리고 당의 정책위에 또 검토도 거쳤다라고 하고요. 예산적인 부분도 나름대로 검토를 거쳐서 나온 공약이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실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 지금 그 동일이 같이 공통으로 공약을 내고 있는 후보들이 만약에 당선이 돼서 국회에 들어간다라고 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또 입법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그리고 도로법도 개정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서울시와 또 정부와 협의를 해서 이런 예산 방안 부분들도 구체적으로 내용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보다 현실화성이 있는 그런 공약이 아닐까라는 평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올림픽대로의 지하화. 그 지금 불가능한 거죠. 불가능한 거죠. 저는 이 공약을 들었을 때 1987년 대통령 선거 때 현대그룹의 회장이셨던 정주영 후보가 그때 제2경부고속도로라는 공약을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서울에서 부산까지 경부고속도로가 놓여 있으니 땅값을 안 들어가니까 교각만 올려서 이중으로 한다는, 네, 2층으로 위에다 하나 더 올리겠다. 하나 올리겠다. 그러면 네. 땅값이 안 들어가니까 굉장히 뭐 이 금방 만들 수 있지 않느냐. 그러면 이제 뭐 교통 흐름도 좋아지고 뭐 교통체증 해소된다고 했는데 그 지금까지 되지 않았습니다. 50년이 흘렀죠. 이 올림픽 지하도로 같은 경우는 올림픽 도로 밑에 한강이 흐릅니다. 그렇게 되면 이게 토목공학상으로 이게 가능한지 이 부분을 먼저 현실적인 한번 따져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게 지금 돈이 보면은 수조 원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은 수십 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런 것들을 던지게 되면 그 올림픽 대로가 지나가는 곳에 있는 아마 우리 이 주민들, 유권자들에게 대해서는 좀 혹하게 될지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보면 아무것도 이게 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아마 저는 뭐 이 공약을 내서 저 김민석 실장도 놓으시는데 저분들이 살아 계시는 생전에는 이루어질 가능성이 낮은 그런 불가능한 공약이 아닐까 이렇게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두 번째 이슈까지 확인했고요. 마지막 이슈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시간이 빨리 흐릅니다. 내일부터 선거일 오후 6시까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할 수 없는 시기가 됩니다. 깜깜이 기간이 될 텐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최근에 나온 여론을 가지고 앞으로를 좀 전망하기도 하고 내부적으로 결론도 얘기를 하는데 일단 지역구 의석 수가 254개. 근데 자체 판세 분석을 보니까 국민의힘이 90에서 100석 정도 가져가겠다. 뭐 민주당은 110석 플러스 알파다라고 하는데 이 전망 어떻게 보시는지 먼저 국민의힘 어떻습니까? 일단 뭐 전체적으로 지금 뭐 각 당에서 예측했는 것 상관없이 지금 보면은 스윙 보터 지역까지도 결정 5% 이내에서 당락이 결정되는 지역이 한 40곳에서 한 60곳 정도로 서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자체적으로 분석하고 있는 우세 지역보다는 그 부분이 어느 쪽으로 어느 당에 조금 뭐 당락이 뭐 성패가 뭐 기울으냐 거기에 따라서 아마 전체적으로 판세가 조금 요동치게 될 것 같고요. 아마 지금 이제 오늘부터 내일부터 있잖아요. 여론조사가 일단 공표하는 게 금지가 되면 아마 깜깜이 이제 선거가 들어가게 되는데 아마 지금부터는 전혀 이제 유권자들의 표심이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 그렇죠.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마지막까지는 이제 어떻게 돼야 될지 요 부분이 이제 굉장히 좀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예. 글쎄요, 판세 전망, 뭐 분석 이런 건 정말 분석일 뿐이고요. 음.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도 이야기가 정말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도 저는 예측할 수 없다가 정답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만큼 각 정당들이 누가 더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국민들께 마지막 한순간까지도 다가가느냐 이것에 저는 총선 결과가 달려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도 낮은 자세로 절박하게 임해야 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목소리를 내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이번 선거가 정말 어렵고 그리고 또 중요한 선거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이런 판세 전망 이런 것보다는 지금 현장에서 느끼는 민심들 그리고 현장에서 만나는 국민들의 목소리 이런 부분에 더 귀 기울여 듣고 더 낮게 절박하게 다가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투표율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보면 이제 지난 총선에서 최종 투표율이 66.2% 정도 나왔는데 60%를 넘으면 야권한테 유리하다라는 것이 일반적인 통설이었는데 최근에 뭐 한동훈 비대위원장 등 여러 인사들의 얘기는 무조건 사전 투표하자라고 해서 동의를 좀 많이 한단 말이에요. 일단 그 전에 사전 투표는 보니까 우리 보수층에서 부정 투표에 대한 그런 여론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래 아마 그런 부분들은 이번에 수개표까지 병행을 하기 때문에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특히 뭐 우리 뭐 사전 투표는 그 모집한 그 모여 있는 곳에는 또 방범 카메라까지 설치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우려를 좀 해소하면서 사전 투표를 많이 올리려고 하는 이유가 결국 사전 투표까지 하게 되면 사전 투표 이틀 그리고 본 투표까지 세 번의 기회가 있지만 그렇죠. 본 투표 당일날 만약 여러 가지 이유로 투표하지 않게 되면 그분이 굉장히 학교가 날아가는 부분에 있어서 아마 한동훈 위원장이 그 부분을 조금 굉장히 좀 강조하는 것 같고요. 과거부터 투표율이 좀 오르면 어쨌든 민주당이 좀 유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보면 재외 국민 투표율이 보면 역대 최고를 지금 기록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투표율이 계속 올라가는 부분이 결국 결코 국민의힘이 유리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조금 세대별로 조금 투표율이 좀 달라진 게 지난 대선 때부터 2030의 투표율이 국민의힘이 조금 유리해진 부분이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는 여가부 폐지 공약이라든가 또는 뭐 이준석 전 대표의 활약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지금 같은 경우에도 보면 2030 세대들이 또 표심을 조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게 어쨌든 민주당 후보들이 어떤 뭐 공영훈 후보라든가 어떤 뭐 아빠 찬사한 거 뭐 군대 갔다 왔더니 뭐 수십억의 건물이 생긴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또 뭐 지금 그 벌어지고 있는 조국 혁신당에서 보면 어떤 입시 비리에 대한 부분들, 특히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에는 4050에서는 나쁘지 않은 뭐 지지율이 나오고 있지만 2030에서는 거의 0%에 가까운 그런 지지율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2030 세대들이 지금 어느 정도 일단 침묵하고 있지만 아마 본 투표, 아마 사전 투표에 들어갔을 때 투표율이 굉장히 올라간다면 국민의힘에도 상당히 좋은 방향이 될 것이다. 특히 2030의 어떤 반조국 어떤 뭐 이 반조국 연대라고나 할까 어떤 조국에 대한 역풍 바람이 좀 불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는 보입니다. 네. 글쎄요, 일단 아무래도 뭐 국민의힘이나 민주당이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지지해 주시는 분들을 얼마나 더 많이 투표장으로 이끌어낼 수 있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할 겁니다. 아무래도 아무리 지지를 해주셔도 투표장에서 투표를 안 해주시면 사실 의미가 없는 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일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이재명 대표도 각 당의 모든 대표들이 다 총선에서 투표에 참여해달라라고 이제 호소를 하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고무적인 부분은 아까 김 교수님도 말씀해 주셨지만
있지만 재외국민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 물론 그 결과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겠지만 야당으로서는 지금 정권 심판론이 어느 정도 불을 붙고 있고 또 전선을 확대해 나가고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결국 투표장에 나오셔서 현 정부에 대해서 심판하시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한 표라도 더 나와서 행사해 주시기를 간절하게 계속해서 호소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치권 이슈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얘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